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전에 있어서 핵분열 과정을 활용하는 무기들은 가장 강력한 수단들입니다. 상대 국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핵무기는 가장 무서운 수단이면서도 반대로 이를 이용해 상대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방지하는 원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를 활용하는 원자로가 무제한 발전으로 막대한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해준다는 이 점이 있어 무제한 자망으로 모습을 감춰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활용됩니다. 또한 함재기를 날려보내는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원자로가 사용될 경우 일본의 이즈모급 같은 STOVL 방식의 경항모나 중국의 랴오닝이나 산둥과 같은 STOBAR 방식의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리 한국의 핵 무장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 무장을 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인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해온 첨단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SFR 연구 결과를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약 40여 년간 쌓아오기만 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른 폐연료봉 17,500여를 처리할 방법이 생긴 것은 물론 친환경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까지 운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탄두를 만들고 현무4,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허가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활용 발전. 원래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먼저 원전 내에 수조에 5년간 임시로 담가두는 습식 저장 단계를 거친 후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진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간 저장 또한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에 완전히 사용 후 핵연료를 파묻을 수 있어야 하기에 특수시설인 URL이 필요해집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경우엔 이 URL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중간 저장 시설이나 URL이 전혀 없어 큰 문제인데요. 현재 국내의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17,578제 폐연료봉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후 핵연료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터부터 4호기 포화율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98.2%에 도달했으며 이 상태로는 내년 3월 강제 셧다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1터부터 6호기 또한 포화율이 86.9%에 달했으며 부산 기장이 고리 1터부터 4호기와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포화율이 83.8%, 전남의 영광 한빛 1터부터 6호기는 포화율이 76.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 하면 일반적인 경수로 방식의 핵분열 발전 과정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재순환이 가능한 핵연료와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소듐벤카 고속무인 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캔이나 플라스틱병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전기 분해하면 세슘과 스트론듐 등의 방사성 원소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 남은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의 초우라늄 원소 티하류들, SFR에서 태원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 또한 120에서 1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선량 또한 11,00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폐연료봉의 1%를 차지하는 초우라늄 원소 티하류인 플루토늄, 넵투늄, 아메리슘, 퀴륨 등은 수만 년터부터 수십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장반감기 핵종이 물질인데요. 1997년부터
약 8천억 원의 정부 연구비 예산을 이용해 소듐을 냉각제로 쓰는 고속로와 연계한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연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1100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능의 독성 또한 10,00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독성의 반감기 또한 30만 년에서 300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 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학 결과들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JFCS 보고서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시연 가능성, 핵 비확산성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JFCS 보고서에서는 한미 공동연구진이 1회당 사용 후 핵연료 4터부터 5kg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SFR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파이로 프로세싱 SFR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무기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PREX와 같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 방법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녹여서 추출해내는 방식이기에 재처리 과정을 맡은 국가가 추출해낸 순도 높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어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만큼 핵 확산성이 거의 없거나 낮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9월 1일 이국 원전 당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연구 결과 보고서들 공식 승인한 것은 이제 한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를 미국에 송인하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에 의미가 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SFR의 군사적 활용.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군사 분야에 이용한다면 그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소듐 냉각 고속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혹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분야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핵탄두를 장착한 현무 5탄도 미사일이나 핵탄두 장착 SLBM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식 재처리 과정이라고도 불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기 재련으로 플루토늄을 뽑아낼 때 우라늄도 같이 달라붙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핵 확산 위험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무기화할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사 우리 민족 특유의 엄청난 노력과 기술력을 발휘해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핵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은 이들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되는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를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배치함에 적용하거나 7만급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 테라파워 또한 이 방식입니다. SFR은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액체 소듐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의 원자로인데요. 소듐은 원자로 운전 중 545도까지 가열되지만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880도로 매우 높기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로에서 생긴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 증기 발생기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의 경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FR로는 열만 만들고 용융염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중기 발생기 없이 전기를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2029년에 345MW 규모의 SFR 4세대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중소도시 규모라 할 수 있는 약 2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을 연료 및 냉각제로 사용하는 MSR을 궁극의 원전으로 꼽는데요. 이 MSR의 연료 주기 또한 파이로 프로세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되는 고속로 개발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1997년부터 연구를 거듭해 사용 후 핵연료를 태워 없애는 소각용 SFR을 만들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실제 SFR의 15크기 실증로인 스텔라이 또한 구축되어 시험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설계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00억 원을 지원받아 발전용 4세대 원자로인 삼루스 SALUS의 연구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각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자주 태워 없애야 하기에 핵연료 교체 주기가 1년 정도로 짧지만 살루스는 핵연료를 한번 장전해 20년 이상 태울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루스는 100MW급 원자로로 2035년 수출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이로 프로세싱과 4세대 소형 원자로를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 3에 적용할 경우, 이 잠수함은 심해에서 무제한 자망하며 대륙과 섬나라 북쪽의 함대를 덜덜 떨게 만들 무서운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9월 2일 해상에서 실제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SLBM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직 발사대를 갖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이를 주변국들의 중요 지역에 날릴 수 있기에 우리 한국은 지켜낼 막강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인은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정황이 예전부터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파이로 프로세싱 SFR을 이용해 합법적인 원자력 추진 기관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는 사출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해 함재기를 착함시키는 강력한 원자력 추진 중 대형 항공모함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출기를 가진 항공모함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나 중국의 랴오닝 항모, 산둥 항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출격 횟수를 달성해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은 물론 함재기들의 무장에 있어서도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ED 같은 해상 조기 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우리의 해군은 여러모로 중강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항모 전단까지도 압도할 수 있는 최강급의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재기 또한 무장이 제한되는 F-35B가 아니라 막강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커다란 F-35C나 카이에서 제안했다는 KF-21 메이비가 운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아직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남기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위해 필수인 고속로를 포기한 것 또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한 4세대 원자로가 한국에 필요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추게 할 수는 없을지 정조대왕함이 연달아 한 포를 사격합니다. 뒤이어 근접 방어무기 체계 시위즈가 엄청난 속도로 기관포를 발사하며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드디어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 이 실무장 사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대왕함의 강력한 화력, 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자 한국 해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세계 제1의 구축함 등 정조대왕함과 대한민국 해군 전력을 극찬하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전 세계의 어떤 구축함과 비교해도 우수한 장점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해군력을 갖추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오래전 한국은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을 도입하기 위해 장년은 월급의 10%, 병조장은 월급의 7%, 하사관과 수병은 월급의 5%를 모금했으며 이후에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모금 운동이 확산되며 간신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백두산함은 대한의 옆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부산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경과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 해군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조대왕함의 인수로 얻게 될 한국 해군의 전략적 강점을
중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해전에서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 전력의 중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은 주요 함대를 보호하는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또한 해상 전투에서 지휘 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이외에도 대함, 대잠, 대지 공격도 가능하여 다목적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이 때문에 이지스 구축함이 없는 해군은 제대로 된 교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특히 한국은 대양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11월 27일부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한번함인 정조대왕함 이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2021년에 기공에 들어간 이후 무려 3년 만의 일이며 오는 2024년 12월부터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서 본격적인 임무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정조대왕함을 인도받기 전까지 한국 해군은 구축함 전력으로 만재 배수량 3,900톤 규모의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3척과 만재 배수량 5,500톤 규모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만재 배수량 1,600톤 규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광개토 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최적의 성능을 탑재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다소 아쉬운 성능과 체급을 보유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전력을 보완하고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이 11.4m의 크기에 시속 약 55km의 최고 속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탑승하는 승조원 규모만 300명에 달합니다. 또한 주요 무장체계로는 현대위하에서 생산한 5인치 62 구경장 마크 45 모드포 단장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총 88셀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였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함수의 케오스 16셀과 마크 41 부어스 32셀 한미의 케오스 24셀과 마크 41 부어스 16셀을 탑재함으로써 해공함 대공 미사일, 홍상어 장거리 대자몰에 해룡함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스미, 스삼, 스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개의 어뢰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 청상어, 경어뢰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해성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별도로 장착하고 있어 대지대함 대공 대잠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성국의 미사일과 위협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는 로키드 마틴의 엔스파이 1 레이더를 탑재하였으며 해당 레이더는 미국에서도 이지스 전투체계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엔스파이 1는 방공 탐지 기준 320km, 시스키밍 탐지 기준 83km, 탄도미사일 탐지 기준 925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 정도의 탐지거리라면 작전 중심, 이 짧은 한국의 특성상 북한의 미사일과 위협 요소를 전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정조대왕함이 소나 체계마저 개량하여 이전의 구축함보다 더 강력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대잠전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습니다. 구축함과 잠수함 등 신형 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형 함정들이 가진 대잠전 성능을 개량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한국은 대잠전 전력 확보가 부족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함정들이 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 개량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형 함정인 정조대왕함은 앞선 세종대왕급 구축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소나 체계를 탑재하였습니다. 단적으로 정조대왕함은 통합 소나 체계를 통해 잠수함 탐지거리를 3배 이상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대잠 능력은 정조대왕함이 한국 함대의 중심으로서 아군 함정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정조대왕함의 인도로 인해 얻게 될 전략적 강점은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조대왕함은
북한을 넘어 중국과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과 경쟁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 함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주력 이지스 구축함으로 도입하고 있는 구축함은 공고 오염 구축함이며 일본은 마야급 구축함을 주력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고 오염 구축함은 길이 180m, 폭 20m, 만재배 수량 양만 2,000톤 이상의 규모를 가진 구축함이며 마야급 구축함은 길이 170m, 폭 22m, 만재배 수량 10,000톤 규모의 구축함입니다. 두 구축함 모두 한국의 정조대왕함과 상당히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정조대왕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전력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조대왕함의 우수한 점은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우수한 화력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으로 현대 해군 함정의 주요 시스템인 수직발사관은 한국의 정조대왕함이 88셀, 중국의 공구 오염 구축함이 112셀,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이 96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언뜻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이 가장 적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24셀의 KOC를 장착하고 있어 절대로 부족한 화력이 아닙니다. KOC는 기존의 KO3나 믹41V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탑재 수량의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KOC는 기존의 KO3보다 면적 180%, 길이 135%, 적재량 185%, 화염 처리 능력 135%의 성능 기준치를 두고 개발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강력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많은 탑재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KO3 믹41V와 유사한 체급으로 개발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커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상 수직 발사관의 전체 수량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능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며 한국, 일본 등이 탑재하고 있는 믹41V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정조대왕함의 무장체계는 중국, 일본과 견조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다수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과 비교하여 시스템 통합 수준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강력한 레이더 성능과 표적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대공 방어뿐만 아니라 대지, 대함, 대잠 작전까지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을 상대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레이더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탐지 시스템과 타격 수단이 따로 놀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중국은 항상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스펙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각종 데이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가진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영호형 구축함은 중국이란 나라처럼 크기만 클 뿐이며 내실은 전혀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한국 해군의 미래로서 중국, 일본과의 구축함 경쟁에서 한국이 밀리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대한민국의 해양을 수호하는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제 겨우 한 번 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하였기 때문에 보유 수량은 세 나라 중 가장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건조 중인 두 번 함과 세 번 함의 전력파를 더욱 서둘러야 하며 구축함의 뛰어난 성능에 더해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의 보유량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일본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는 군비 경쟁과 군사력 확장의 중심이 될 것인데요. 정조대왕함을 필두로 한국의 해양을 수호할 후속 구축함들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거리 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8일 강화도함 해군 인도 영상입니다. 수많은 군사작전 중에서 적진에 고립되거나 피격당한 아군을 구출하는 전후구조작전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전우를 구출함으로써 아군의 사기를 크게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작전은 임무에 투입되는 병력들에게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언제든 아군이 구하러 올 것이란 믿음을 갖게 하여 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항시 아군이 위험하면 언제든 그들을 구조할 병력을 급파하여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칙은 전선에 투입된 미군 병력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구조작전은 아군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군 전체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신규 병력의 재훈련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구조작전 중에서도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는 것은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로 침몰한 잠수함은 깊은 수심과 압력으로 인해 구조작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며, 고난도의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반드시 갖춰져야만 합니다. 전 세계 해군 중 잠수함 구조함을 보유한 나라가 겨우 1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장비를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악천후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다면 원활한 구조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승조원을 구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해군의 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잠수함 전력에 비해 잠수함 구조함은 충원이 더뎠던 것도 사실인데요. 강화도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청해진함 한 척으로 모든 구조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잠수함 보유 수량이 9척에서 21척으로 2.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구조함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청해진함보다 더 진일보한 강화도함을 건조하여 지원 전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7월에 기공을 시작한 강화도함은 약 4년 4개월의 시간 끝에 드디어 해군에 인도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함은 길이 120m, 너비 19m의 크기에 5,600톤급의 경하 배수량을 지녀 3,200톤급의 경하 배수량을 지닌 청해진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건조되었습니다. 1,200톤급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운영하던 한국이 이제는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넘어 3,600톤급의 장보고세 배치 잠수함까지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커지는 잠수함 규모에 맞춰 구조함의 규모도 더욱 커진 것입니다. 또한 강화도함의 연간 작전 가능 일수는 350여 일로 기존의 청해진함이 190여 일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작전이 가능해진 강화도함이 전력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언제든 아군에 대한 구조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한 강화도함이 청해진함보다 더욱 우월한 지점은 잠수함 구조를 위한 구조정의 진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해진함은 한미에 설치된 A자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구조 장비를 진수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악천후 상황에서 청해진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기상에 따른 작전 제약이 심했습니다. 파도가 높아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크레인으로 구조 장비를 진수하는 게 위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에 수직 통로를 구축하여 구조 장비를 진수하는 센터웰 방식을 도입하면서 파도와 악천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구조 작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상승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잠수함 구조함 중에서 센터웰 방식을 사용하는 구조함은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의 강화도함이 유일한데요. 이는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또한 강화도함에 탑재할 구조 장비로는 영국에서 개발한 신형 심해 구조 잠수정이 도입되었으며, 신형 구조정은 1회에 최대 17명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상으로는 3번의 구조작전으로 모든 승무원을 구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강화도함에 자동암 유지장치와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감압장치 등도 탑재하고 있어 구조작전의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여기에 UH-60 헬기한대와 고속탄정 2대도 탑재할 수 있어 구조작전 이외에도 다양한 작전에서 해군함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강화도함의 실전 배치를 통해 유사시 해군 병력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하지만 한국 해군이 강화도함을 인도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공적인 구조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은 공격을 위한 전투함 도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지원함 확충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례로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 청해진함은 해군 정비창에서 전기 수리를 받고 있어 즉각적으로 임무에 투입되지 못했고 감압 챔버가 부족하여 원활한 승조원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해군에 더욱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청해진함은 심해 침몰한 잠수함을 구조하기 위해 제작된 함정이기 때문에 3개의 감압 챔버를 가지고 있어 곧바로 구조작전에 투입되었다면 천안함 구조작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해군에서 동일한 유형의 함정을 3척씩 보유하는 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무 수행과 작전 대기, 정비 및 보수를 교대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지원함보다 전투함 도입에만 주력했던 한국 해군의 안일함으로 인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원활한 구조작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추가로 잠수함 구조함을 건조하고 해군에 인도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과거보다 전투 지원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 개념의 변화는 곧 한국 해군의 생존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인데요. 한 척의 전투함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이 잘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줄 지원함과 구조함이 다수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해군은 다른 병과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병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위기 속에서 구조된 잠수함 승조원들은 향후 다른 전투에서 한국 해군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침몰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대형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잠수함 침몰 사고였던 러시아의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은 러시아의 초동 조치 미흡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승조원 118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1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난갈라 잠수함 침몰 사건 역시 깊은 수심과 구조, 장비의 한계로 인해 구조 작전에 실패하였고 승조원 53명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타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잠수함 침몰은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해라는 공간으로 인해 구조, 작전에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타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자국 해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잠수함 구조에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더욱이 한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 적성국의 잠수함이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적 잠수함의 도발로 한국의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심해로 침몰하게 되었을 때 강화도함의 구조 작전은 한국 안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분명 한국은 든든한 구조함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앞으로도 한국 해군을 수호할 여러 지원 체계와 전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K전차가 유럽 평야 한복판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몸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동부터 사격까지 완벽한 퍼포먼스로 기존 세계의 전차 순위를 뒤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매번 한국 무기의 활약상을 무시하고 폄하하던 일본에서 한국 전차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고 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전해졌던 K 전차의 활약상을 모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K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포성을 올리며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루마니아 동부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K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S자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루마니아의 탁 트인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손색 없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죠.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도 K 전차의 실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에 설레임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는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는 퇴물 전차라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 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갈아치우기로 결심했고 현재 K 전차 300대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K 전차에 앞서 미국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54대를 구매했었던 루마니아가
나머지 300대도 에이브람스를 사는 게 아닌 K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K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험지 돌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K 전차는 화력에 달리며 사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K 전차가 제자리에 멈춰 앉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K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응동 유기압 현수장치로 전차의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죠. 이는 물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 전차는 유기압 현수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와 더불어 K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K 전차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영국의 챌린저와 같은 중전차들에 비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했죠. 폴란드에서도 K 전차를 도입하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무게를 늘려도 상관없으니 더 많은 장갑을 둘러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영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공여한 챌린저의 전차로 훈련 중이던 우크라이나군. 갑자기 전차가 멈춰버리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얕은 도랑을 건너려다가 전차가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침 취재를 위해 전차에 탑승해 있었던 영국도 선의 기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챌린저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탑승자의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챌린저는 강력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 챌린저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이 챌린저의 운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챌린저가 계속 갇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챌린저의 뱃살이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몇 미터 넓은 작은 구멍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굉장히 맑고 굉장히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챌린저는 그냥 숨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챌린저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어떻게든 탈출하려 시도했었지만 진흙늪에 푹 빠진 전차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게 가라앉으려 했고 결국 꼼짝없이 군한 전차가 와 끌어주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만약 훈련이 아닌 실전 상황이었다면 러시아의 폭격에 당하기 전에 전차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겠죠. 영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이는 높은 명중률을 가진 강선포와 두터운 장갑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차이지만 전차 중량이 무려 75톤에 달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K보다 20톤이나 무거운 무게로 덕분에 물은 흙토가 가득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전차는 챌린저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전차 정도야 손바닥 뒤집듯 잡을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투입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우크라이나의 뻘밭에 발목이 붙잡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더 많은 장갑을 올려 방어력을 높이는 게 생존력을 높이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었지만 실제 전장에선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특이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며 전차의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전차병들이 K 전차로 훈련을 진행한 직후 남긴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 전차는 300km 이상의 거리에서 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년 동안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험을 주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 지역을 이겨내는 좋은 기술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이 전차는 중간 크기의 전차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습니다. 이 전차는 날씨가 좋았고 바닥이 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아주 잘했습니다. 이 전차는 곳곳에서 흙을 흘리게 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좋은 속도로. 그래서 이 전차는 아주 좋은 기술 테스트였습니다. 이 전차는 모든 방향에서 효율적입니다. K 전차와의 과거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군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K 전차가 무려 300km의 기동훈련을 실시했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완주에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전차로선 이례적인
장거리 주행 훈련이었는데요. K 전차의 항속거리는 450km로 한 번 가득 주유하면 45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궤도 차량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료는 그렇다고 쳐도 전차의 궤도가 주행 중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아닌 야지에서, 그것도 비가 와 진흙밭이 된 환경에서 진행했는데 K 전차가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에 육군 11기동 사단이 K 전차로 370km에 달하는 극한의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K 전차의 기동 능력을 증명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거리 기동훈련 이후 폴란드 전차병들의 K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군필자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용 차량은 결코 타고 다니기 편한 차가 아닙니다. 탑승자의 편안함보다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에 타 있어도 지면의 상태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이죠. 이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큰 궤도 차량의 경우가 더 심한데요. 하지만 유기압 변수장치가 장착된 K 전차는 울퉁불퉁한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비교 테스트에서도 일반 승용차보다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승차감의 차이는 하루에 10시간씩 전차에 있어야 했던 이번 훈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레오파르트이나 에미레이, 브람스 전차를 몰았던 다른 폴란드 전차병들이 K 전차병들을 그렇게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군사 무기에서 승차감이 그리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비전투 손실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각 군 관계자들은 장비는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대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병사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전선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폴란드에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공개되며 전 유럽이 K 전차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에 한국보다 안달이 난 폴란드와 300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최근엔 슬로바키아까지 K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신형 전차 104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에미레이 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우리 대한민국의 K 전차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전 국토가 산으로 뒤덮인 우리나라 못지않은 산악 국가입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이 국토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고 산을 따라 흐르는 하천이 고루 발달해 있어 전차가 기동하기엔 최악의 환경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번 사업에서도 K 전차가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 테스트로 K 전차의 진짜 성능이 똑똑히 공개되자 전 유럽이 K 전차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장거리 사격 능력과 거침없는 기동력과 험지 돌파 능력까지 선보이며 유럽군 관계자들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요. K 전차 서방 전차 중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가에서 이제는 그냥 원탑인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K 전차의 상승세에는 경쟁 전차들의 추락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던 세계 최강의 전차들이 연달아 추태를 보이며 유럽에서 K 전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러시아의 가장 현대적인 전차가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었다며 다음과 같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러시아군의 T-90M 전차가 질주하는 모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자폭 드론 2대가 연달아 날아와 부딪혔는데요. T-90의 두터운 장갑을 뚫을 수 없었던 것인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지만 갑자기 포탑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정지해버린 T-90M은 곧이어 추가로 날아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얻어맞고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처럼 전차의 포탑을 통제하지 못해 회전하게 되는 현상을 일명 디스코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T-90M 모델에서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한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며 안 그래도 바닥났던 러시아 전차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이전에도 목격됐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드론 공격을 받은 T-90M 전차가 또다시 디스코 헤드 현상을 일으키며 길에서 벗어나 숲을 뚫고 나와버립니다. 이후 완전히 정지하더니 다시 드론 공격에 당하기 전에 러시아 전차병들이 황급히 빠져나와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우크라이나 47군 여단은 쓴새 이 같은 영상을 게시하며 드론 공격으로 T-90의 유도 광학 장치가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차의 유도 광학 장치가 손상되면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잘못된 신호가 전송되며 포탑이 제멋대로 회전하며 제어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T-90의 경우 이른바 회전 포탑 증후군이라 불리는 결함 때문에 조금의 손상에도 포탑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전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해미시드 브레튼 고든 전 영국군 탱크 사령관은 러시아 전차 부대의 실태에 대해 미숙한 승무원과 열악한 전자장비 문제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전자장비 고장 때문일 수도 있다며 서방 전차는 상당히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같다. T-90에 탑재된 전자장비 중 일부는 서방에서 조달된 것인 만큼 대러 제재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러시아 전차가 포탑 설계 결함을 수년간 방치한 탓에 실전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러시아 전차는 탄약고와 전차병 탑승 공간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조 때문에 피격당했을 시 탈출할 시간도 없이 유폭이 일어나 포탑이 폭죽처럼 사출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결함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 2위라는 러시아 전차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바라본 세계 1위 미국의 전차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나 봅니다. 지난 29일 미국 CNN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미국이 지원해준 전차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그들을 러시아 공습 목표물로 만들고 있다며 실제로 실전에서 운용하면서 느낀 에이브람스 전차의 약점과 결함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현재 암원 에이브람스 전차의 장갑이 승무원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전차병은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에이브람스 전차 장갑이 관통당하며 두 다리를 잃어야 했다고 하죠. 충분한 보호 능력이 없어 반응 장갑을 두텁게 둘러야 하는데 에이브람스 전차는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1순위 타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습하고 눅눅한 우크라이나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막 배송되었음에도 엔진 문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가 많다고 합니다. 비나 안개로 인한 습한 환경에서 응결현상으로 인해 전차 내부의 전자장치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보급과 상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미군에서 운용할 때와 달리 진짜 전쟁에 투입되면서 에이브람스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장 상황의 부적절한 탄약 문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에서 가정했던 전차 대 전차 간의 대결은 생각보다 성사되기 어려웠고 전차들은 포병과 같은 임무를 더 자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목선이나 건물을 폭격해 무너뜨려야 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 보낸 전차 포탄은 대부분 관통형 날탄이라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아닌 관통력에 초점을 맞춘 날탄은 전차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 커다란 구조물이 타겟이 된다면 그 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 하나에 17발이나 되는 포탄을 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는 고폭탄이 없었기에 발생한 일로 에이브람스의 성능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상황에 필요한 포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군수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할까 고민하던 유럽 국가들을 주춤하게 만든 소식이었습니다. 무기를 산다는 것은 당연히 운용하는데 필요한 탄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 가장 급한 우크라이나에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포탄 생산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으니 말이죠. 이렇듯 러시아와 미국 전차의 추태 덕분에 신속한 납기와 엄청난 탄약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의 K 전차가 유럽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 도입 계약을 추진 중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슬로바키아까지 여러 유럽 국가들이 K 전차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막상 K 전차 역시 실전에 투입되면 다르지 않을 거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것이 K 전차는 제대로 된 능동방어 체계가 없어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데요. K를 위한 국산 하드킬 APS가 개발되었고 장착을 위해 개량하고 있지만 아직 장착되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K 전차의 생존성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K 전차에는 적의 공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교란 연막을 터뜨리는 소프트킬 APS가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복합 연막탄 발사기라 불리는 K의 APS는 방어용 레이더를 통해 레이더나 레이저로 조준되면 즉각 작동해 전차 주변으로 연막탄을 발사합니다. 단순한 연막이 아닌 적에선 레이저, 밀리터리파 유도를 차단하여 미사일 유도를 끊거나 아예 표적 상실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도주하는 것도 가능하고 센서를 통해 어디에서 조준했는지를 감지하고 포탑을 자동으로 돌려 반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드킬만큼 확실하게 투사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보병이 파편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일장일단이 있는 방어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미국과 러시아 전차들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APS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T-90M이 격파당하는 장면에서도 피격당하는 순간까지 APS는 작동하지 않았죠. 루마니아가 미국 전차를 구매해놓고 한국에서 K를 구매하겠다는 이유도 이해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이라도 한국을 선택했을 거라는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T-55 전차를 교체하려는 루마니아가 에미레이 브람스 대신 한국의 K 전차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루마니아 시장을 한국에 빼앗겨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레딧 미국 유저들은 루마니아의 선택에 납득이 간다며 오히려 한국 방산의 발전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미레이 브람스는 매우 복잡한 유지관리 절차와 기타 보급 요소가 많은 무기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무거운 전차이죠. K는 루마니아의 요구에 따라 더 쉽게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좋은 선택입니다. 전 루마니아가 에밀 전차를 구매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멋진 전차이지만 동시에 유지보수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여왕 같은 무기입니다.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K는 18톤이나 더 가벼워요. 저도 동의합니다. K는 에밀보다 좀 더 현대적이고 신중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군대에서 승무원 수를 줄일 수 있는 자동장전 장치는 큰 장점입니다. 미국인이지만 저도 K를 더 장려합니다. 미국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엔 군산복 합체, 내부의 부패도 포함되어 있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유럽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더 이상 유럽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유세계 전체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조금 더 퍼져 있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첨단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K9 자주포도 정말 훌륭한 무기라고 들었어요.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저렴한 데다가 보통 현지 생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신이 얼마를 지불할지에만 신경 쓴데 미국 무기를 구매하려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죠. 보신 바와 같이 한국 무기가 이제는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활약상을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었던 일본에서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전차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K 전차는 포르투갈 군대가 강력한, 효율적이고 유용합니다. 제작진의 편안함은 대부분의 수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평을 보호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의 전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편안함을 보장하는 방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을 통해 더 정확한 공격을 얻을 수 있고 공격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곧 공격을 얻을 수 있다면 수평을 낮추고 뒤로 숨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와 같이 폴란드 전차병들의 K에 대한 만족감은 대단한 수준인데요. 최근 훈련에서도 K를 자기 수족과도 같이 조종하면서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를 상대로 성능을 과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많은 놀라움을 준 것은 마찬가지죠.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드넓은 평지 훈련장을 만나자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쏘고 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확인한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의 뒤를 따라 K 도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들의 K 도입은 단지 한국의 수출고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K 도입국들이 그대로 함께 차기 주력 전차인 K3 개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에서는 공식적으로 K3 공동 개발을 한국에 먼저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의 체계 일원화를 위해 K를 도입한 만큼 K3 사업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의는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좋은데요. 현재 전차 개발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수출국들이 모두 동일한 출발선 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기존의 전차 수출 강국들은 요 몇 년 사이에 차세대 전차의 컨셉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이 이둘과 다른 점은 그 몇 년 사이에 개발 자금을 제공해줄 건실한 파트너를 얻었으며 빠른 속도로 세부적인 성능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의 후속으로 개발될 K3 전차는 벌써 세 번째 개발 컨셉이 나왔으며 여러 가지 컨셉들 사이에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방향성을 잡고 그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무기 개발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몹시 신기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최근 일본의 한 군사방송에서는 한국이 내놓은 차세대 전차 K3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방송과 이를 본 일본인들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던 반응은 옆나라 한국이 이러한 전차 개발 계획을 현실화시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K 전차의 발끝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온갖 성능을 다 희생해야 했었던 과거를 떠올리고는 벌써 세계 최초로 전차의 다음 세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발자취를 부러워했죠. K 전차는 4세대의 개념으로 불리는 무전 폭탄이 되었으며 심플하면서 폭탄이 낮게 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이 낮은 실루엣으로 임평률이 높아졌습니다. 레이더와 석회선이 탐지하기 어려운 시그네처를 사용했습니다. 이모트 웨폰 스테이션과 발사기 같은 것들은 폭탄의 외곽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을 폭탄 내부에 수납하는 등의 스텔레스화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광택, 세라믹스,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모듈 소공을 포함해 상황에 맞춰 소공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게는 55톤이며 이것은 K와 같은 무게 설정입니다. 동력은 디젤 엔진에서 최고 속도는 부정지에서 시속 50km, 정지에서 시속 70km입니다. 이것은 K와 같은 스펙입니다. 운전길은 500km로 K에서 50km로 늘어납니다. 무전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 정의는 전체 차량에 있는 운전 캡슐을 타고 거기에서 연곽 조사에 의해 폭탄을 조사합니다. 이 펜은 러시아의 최신 전차 티얼레 알마타의 설계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T14에서는 폭탄, 탄약 부각에서 떨어진 가장 두꺼운 소공, 전체 차량 아래의 소공 캡슐을 타고 회장님, 보슈, 운전자 3명의 탑승인들이 탑승합니다. 이것으로 다양한 공격으로 탑승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공은 현재의 나토 표준의 120mm 공격보다 큰 130mm 공격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라인메탈 차가 개발 중인 KF 신한판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MGCS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다음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X가 현재 120mm 공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차의 나토 표준 공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한국은 유럽의 기준을 사용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22년에 폴란드와 설렬의 K 블랙팜사 도입 계약을 정의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도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르코가 개발하는 주력 전차 알타임이 엔진 등의 파워팩의 제공이 결정됩니다. 작년부터 전차에 대한 실적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면 2030년에는 프로토타입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2030년 전후 각국이 개발 중인 4세대 전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의 댓글에는 한국이 벌써부터 이러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무기 수출로 영향력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형 발표는 상당히 충격이 크다. 전차라 일본은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만일을 위해서라도 대비를 해두면 좋겠네요. 수출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강하네요. 납작한 포탑은 감각 있고 형태도 좋네요. 결국 승무원은 3명이 주류가 돼가는 걸까요? 동력 시스템은 수소 연료 전지가 채용될 것이다. 주변국의 반응을 고려해서
디젤 엔진으로 발표한 것. 이처럼 일본에서는 K3의 개발 계획과 그 성능에 놀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라면 실제로는 이 계획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K3에서 K와 동일하게 설정된 스펙들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성능을 3.5세대에서 4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스펙들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개선하는 한국이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제식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를 만들면서 비슷한 문제로 갖가지 고생을 했던 바 있었는데요. 10식 전차에 요구됐던 가장 중요한 성능인 작고 낮은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성능을 희생해야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10식 전차는 출고 중량 40톤, 완비 중량도 44톤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의 전차가 무거운 경우에는 70톤이 넘고 가벼운 편이라는 K 흑표도 50톤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10식 전차는 정말 많이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 항공 수송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은 결과적으로 10식 전차를 가볍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개량이나 확장의 가능성을 전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들이 시간이 지나며 뒤처지는 성능들을 추가 개량을 통해서 따라잡아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10식의 이러한 특징은 뼈아픈 한계가 될 수밖에 없죠. 보조 동력 및 엔진의 한계, 좁은 차폭과 작은 로드휠, 얇은 장갑으로 인한 방호력 문제, 포탄 적재량의 한계까지 갖가지 문제점이 40톤의 중량을 맞추는 과정에 따라붙었습니다. 벌써 한국을 비롯한 방위 산업의 종주국들이 전차 개발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는 가운데 일본은 그 성능 발전을 따라잡으려면 개량은 어림도 없고 새로 전차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일본이니만큼 한국이 길을 3로 진화시키면서 중량이나 최고 속도 등 핵심적인 성능을 전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의 경우 작지 않으면서 낮고 평평한 스텔스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10식 전차 개발 과정에서 작고 낮은 형상을 추구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큰 벽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본 방송의 댓글들을 보면 은은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포자기죠. 일본은 더 이상 무기 개발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을 제쳐나가면 좋겠습니다.